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무려 10만 구독자를 달성을 해가지고 10만 기념 Q&A를 한다고 질문을 많이 모아봤는데 1100개나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 취합해서 제일 많이 반복적으로 물어보는 질문들, 그리고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 질문들, 다른 영상에서도 댓글들에 종종 보였던 질문들 취합해가지고 오늘 Q&A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진작에 찍으려고 했는데 요새 일이 워낙 바빠가지고 계속 미루다가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밤 12시가 다 됐는데 자기 전에 얼른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그럼 얼른 시작해보겠습니다. 남편분과의 첫 만남, 러브스토리, 누가 먼저 고백했는지 궁금해요. 남편이랑은 제가 고3 때 남편이 처음 미국에 어학연수 와서 하숙을 저희 집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 만났고 그때부터 13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고백을 했고 한 6개월 정도 계속 고백하고 따라다니고 하다가 제가 받아줬어요. 부부싸움이나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어떻게 화해하고 해결하시나요? 저희는 어릴 때부터 만나서 같이 커와서 그런지 그렇게 크게 싸우는 적이 없거든요? 의견 차이도 그렇게 크게 없고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서로 얼굴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정도로 너무 친해가지고 그렇게 의견 차이가 있진 않지만 가끔 가다가 있을 때 아니면 서로 좀 서운하거나 뭐 그랬을 때는 보통 남편이 먼저 사과를 해주는 편이에요. 그럼 또 제가 스르르 녹아가지고 또 잘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일단 뭐 싸워도 그게 5분을 채 안 가요. 5분 안에 거의 남편이 먼저 사과해주고 이렇게 토닥여주고 해가지고 싸우지도 않지만 좀 감정 상하는 그런 대화가 오가도 그게 빨리빨리 풀어져요. 남편분은 어떤 일을 하시고 유튜브 편집이나 촬영에는 얼마나 참여하시나요? 남편은 원래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최근에는 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편집이나 촬영에는 100% 참여를 합니다. 저는 카메라 들고 이렇게 촬영만 하고 그 모든 나머지는 남편이 다 해줘요. 남편분 얼굴 공개 계획은 없으신가요? 공개 계획은 있습니다. 언젠가는 할 것 같아요. 바쁜 와중에 부부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저희는 모든 걸 다 같이 하는 편이어가지고 뭐 집에 있을 땐 밥도 같이 먹고 또르 산책도 같이 다니고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도 같이 보고 뭐 자기 전에 양치도 같이 하고 그런 식으로 보내는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2세 계획이 있으신가요? 계획은 있습니다. 집안일은 두 분이 어떻게 나누시나요? 저희는 집안일을 뭐 내가 어떤 거 네가 어떤 거 이런 식으로 나누진 않고 그냥 서로 시간 되는 사람이 보이는 거 그때그때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딱히 정해진 건 없는데 그래도 조금 굳은 일 같은 뭐 또르 배변 패드 치우는 거나 쓰레기 버리는 거나 이런 거는 남편이 좀 담당해서 하는 편이고, 그리고 저는 설거지랑 빨래를 좀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그거는 약간 자연스럽게 분배가 된 것 같아요. 일이 너무 힘들거나 슬럼프가 올 때 어떻게 멘탈을 관리하시나요? 일이 진짜 엄청 극도로 스트레스 많이 받을 정도로 힘들 때도 있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좀 이 일 그만두고 싶다, 막 때려치우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좀 비교를 하는 것 같아요. 남하고 비교하는 게 그렇게 정신건강에 좋은 건 아닌데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어떤 일이든 힘들지 않은 일은 없다. 근데 내 일은 힘들지만 그래도 이런 장점이 있다 라고 그런 장점들을 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그래도 막 9 to 5 이런 짜여진 시간 안에 제가 무조건 회사에 가야 되는 그런 리지드한 잡이 아니고 어느 정도 플렉시블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편리함도 있고, 또 회사 가면은 또 간식도 잘 구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좋고 냉장고에 맛있는 음료수도 있고 또 회사에서 점심을 시켜주는 날도 있고 뭐 그런 거를 좀 생각하다 보면은 그런 거 없는 직장들도 많을 텐데 그래도 내가 다니는 회사는 이런 게 좋다, 뭐 그런 식으로 좀 감사한 거, 내가 여기서 좋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좀 멘탈을 관리하는 것 같아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시기를 어떻게 버티셨나요?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해소하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요. 엄청 자요. 자고 일어나면은 개운해지고 스트레스 받은 게 많이 해소가 돼가지고 저는 잠이 진짜 중요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울어요. 그게 막 엄청 막 슬프게 막 이렇게 우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은 스트레스 해소가 동시에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핸드폰으로 릴즈 같은 거나 쇼츠 같은 거 보면서 감동적인 거 보거나 안타까운 거 보거나 슬픈 거 보거나 막 이런 거 보면은 엄청 울어요. 그러면은 그게 스트레스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또르가 저의 힐링독이에요. 또르는 제가 쳐다만 보고 있고 이렇게 만지고만 있어도 너무너무 힐링이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은 또르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안고 껴안고 만지고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번아웃이 온 적이 있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제가 번아웃이 뭐 자잘자잘하게는 올 뻔한 적, 왔다가 슬쩍 지나간 적이 많을 텐데 진짜 시게 크게 한 번 온 적이 3년차 때 있었거든요. 그때 진짜 뭔가 좀 무기력하고 내가 왜 여기서 나의 청춘을 이런 회사에서 보내고 있나, 왜 나는 일만 하면서 살고 있나, 막 이런 막 인생에 대한 회의감, 이런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회의감도 있고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고, 그 번아웃 시기를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 저는 그때 그냥 파트너한테 나 지금 너무 힘들다, 나 이대로는 더 못 버틸 것 같다 라고 좀
약간 고민 상담을 하니까 파트너가 그럼 며칠 좀 쉬라 그래가지고 며칠을 좀 쉬었어요 그때. 근데 그때 파트너가 보기에도 제가 너무 많이 힘들어 보였는지 집 주소 물어보고 아이스크림을 배달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며칠 쉬면서 그냥 아무것도 일적인 건 안 하고 그냥 놀고 먹고 테레비 보고 산책하고 뭐 운동하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러면서 보냈더니 그게 좀 극복이 되더라고요. 업무 중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 어떻게 스스로를 컨트롤 하시나요? 저는 성격상 감정 기복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고 좀 무던한 성격이어가지고 업무 중에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성격이 좀 금방 까먹는 편이어가지고 좀 감정적으로 뭐 힘들거나 슬펐거나 화났거나 짜증났거나 이래도 좀 그거를 금방 까먹어서 딱히 뭐 컨트롤을 안 해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거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어지는 것 같아요. 항상 덤덤하고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그 마인드셋은 타고난 건가요? 훈련된 건가요? 이거는 타고난 것 같아요.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불안과 압박은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저는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과정에서 불안과 압박이 생기질 않아요. 저는 덤덤하고 긍정적인 성격이라 가지고 목표는 목표대로 하고 달성하는 거는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달성해지겠지. 달성을 못하면 목표를 바꾸면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목표를 세우는 것은 중요하지만 내 상황에 맞게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게 내 맘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목표를 바꿀 수 있는 플렉시빌리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바쁜 로펌 업무와 유튜브를 병행하는 시간관리 비법이 궁금해요. 이거는 진짜 많은 분들이 여러 영상에도 댓글로도 많이 달아주시고 어떻게 그렇게 둘 다 할 수 있냐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행히 유튜브 하는 게 재밌고 또 남편도 같이 하는 거라서 저희 둘의 공통된 취미생활이라고 보고 취미생활로 즐겁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하는 시간 외에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나면 그때 유튜브를 하는 거기 때문에 딱히 시간 관리랄 건 없고 일해야 될 때는 일을 하고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나면 유튜브를 하는 거예요. 투두 리스트나 플래너를 어떻게 쓰시나요? 제가 기억하기로 초등학교 때부터 플래너를 썼거든요. 학교에서 플래너 같은 거를 나눠주고 매년 거기다가 해야 될 거 적고 숙제 적고 이런 거를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약간 학교에서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해줘가지고 저는 그게 이제 습관이 돼서 지금도 계속 플래너를 쓰고 있는데 일단은 아침에 회사에 출근하면은 플래너에 오늘 해야 될 걸 다 적어요. 다 적은 다음에 그냥 하루 일과하면서 계속 보면서 내가 얼마나 했나 다 한 거는 이렇게 찍찍 그어놓고 그럼 또 이렇게 성취감이 있거든요. 오늘 해야 될 걸 여러 개를 적어놨는데 그게 하나하나 그어서 없어질 때마다 엄청난 성취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플래너를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회사에서 해야 되는 일도 적긴 하는데 집에서 꼭 해야 되는 집안일도 적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루에 이룬 게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게 뭔가 하루를 조금 더 프로덕티브하게 썼다라는 그런 기분 좋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저는 엄청 자잘자잘한 거 있잖아요. 막 샤워하기, 뭐 또르 산책하기, 설거지하기, 빨래하기 이런 것도 다 적어놓고 다 할 때마다 찍찍 긋습니다. 그럼 기분이가 좋거든요. 이메일, 콜, 미팅이 계속 쏟아질 때 몰입을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몰입을 유지하는 방법. 제가 생각하는 저의 장점 중에 하나는 집중력이 꽤 좋거든요. 그래서 집중이 뭐 엄청 오랫동안 하나를 집중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한 가지를 뭔가 몰두해 있을 때 주위에 있는 뭐가 와도 약간 좀 이게 사운드가 아웃이 되고 제가 몰두하고 있는 것만 집중이 돼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거를 빨리빨리 잘 끝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메일이나 콜이나 미팅 같은 게 계속 쏟아질 때 제가 하고 있는 태스크에 집중을 잘 해서 그게 몰입이 되는 거 아닐까요? 우선순위가 높은 일이 계속 들어올 때 어떤 기준으로 일을 정리하시나요? 이거는 제가 플래너를 쓴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제가 해야 되는 일을 다 적는데 이제 우선순위가 있는 일들이면은 그 옆에다가 다 숫자를 써놔요. 그래서 어떤 거부터 해야 되는지 1, 2, 3, 4 이렇게 해놓고 그거대로 따라가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하나 그어가면서 하나 끝나면 또 다음 거 하고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서 그거를 차례대로 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법, 오래 집중하는 법이 궁금해요.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저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집중을 하냐면 내가 하루에 24시간이 있는데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제가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제가 집중을 해서 한 번에 효율적으로 다 끝내놓지 않으면은 그 시간은 그 시간대로 이거를 한다고 썼는데 결과는 내가 이 시간 외에도 이때 집중을 못했기 때문에 또 해야 돼. 그럼 시간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거를 해야 되는 내가 이거에 어차피 쏟고 있는 시간이 있을 때 최대한 집중해서 빨리 끝내려고 해요. 그래서 뭐 사람인지라 이거를 집중을 뭘 하고 있다가 핸드폰이 울리면은 이렇게 뭐 카톡도 한번 보고 카톡 본 김에 뭐 인스타그램도 한번 열어서 릴즈 몇 개 보고 이렇게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오래 안 가요. 내가 이거 지금 이거 릴즈
몇 개 더 보고 있으면은 이따가 퇴근을 30분을 더 늦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내가 이거를 지금 함으로써 나중에 해야 되는 희생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고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거에 집중을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체력이 떨어지거나 잠이 올 때 어떻게 버티시나요? 저는 잠이 올 때는 딱히 버티지 않고 자요. 저는 전에도 말했듯이 잠이 너무 중요하고 자면서 회복을 엄청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자는 시간이 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자면서 체력도 회복이 되고 기분도 회복이 되고 뭐 에너지도 회복이 돼가지고 자는 게 저한테는 여러모로 더 이득이에요.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팁, 좋은 동료가 되는 팁, 매니징 업다운 팁이 궁금해요. 효율적으로 하는 팁은 이전 질문에 좀 대답이 된 것 같은데 그거는 그냥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될 때 집중을 해서 그거를 딱 그 시간 안에 끝내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좋은 동료가 되는 팁, 좋은 동료가 되는 팁은 사실 일 잘하는 동료거든요. 내가 일 잘하고 내 동료의 일을 도와주거나 내가 2인분까지 해서 내 동료가 편해지면은 그게 좋은 동료 아닐까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하고 일 빼지 않고 좀 약간 뺀질거리면서 내가 해야 될 것만 이렇게 하지 않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게 나중에 돌고 돌아서 그게 나한테도 이득이 결국엔 되는 거거든요. 그러는 것 같아요. 매니징 업다운 팁이 궁금해요. 이거는 뭐 내 위에 있는 사람들을 매니징 업하고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을 매니징 다운 하는 걸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저도 이거를 막 엄청 잘한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의 연차는 또 처음이고 매번 그 연차는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부딪히면서 배우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매니징 업, 매니징 다운 둘 다 이 전 질문이랑 비슷해요. 그냥 일 잘하면 끝이거든요. 내 위에 사람들도 내가 일을 잘해서 내 선에서 일이 다 해결이 되고 자기네들까지 안 가면은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내 밑에 사람들도 내가 일을 하기 쉽게 설명도 잘해주고 인스트럭션도 되게 클리어하게 주고 데드라인도 클리어하게 주고 언제까지 이거를 어떻게 해서 나한테 어떤 걸 줘라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알려주면은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업다운 어떤 방향이든 상관없이 내가 되게 신경을 쓰고 케어를 한다 이거를 보여주면 되게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케어를 해야지 일도 서로 간에 잘 되고 팀워크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적으로 아니라도 좀 여유가 있을 때는 좀 사적인 얘기도 하고 좀 농담 따먹기도 하고 분위기도 좋아야지 관계도 좋잖아요. 그리고 뭐든지 좀 유하게 받아들이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변호사가 된 계기와 처음부터 변호사가 꿈이었는지 궁금해요. 아니었어요. 저는 변호사가 될 생각이 1도 없었고 저는 원래 의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평생 의사가 되고 싶었고 대학교 입학도 프리메드 코र्스로 들어갔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피를 못 봐가지고 의사의 꿈은 포기를 하고 변호사가 됐습니다. 파트너가 된 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일단 뭐 타이틀이 바뀌어서 어디 가서 소개할 때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점? 뭔가 그걸로 인해서 내가 회사에 조금 더 소속감이 있는 점? 그거 말고 일상에서 달라진 거는 그냥 미팅이 엄청 많아졌어요. 파트너들이 이렇게 미팅이 많은 줄 몰랐어요. 파트너 변호사로서 다음 목표는 무엇인가요? 저는 사실 변호사 커리어의 목표로서는 파트너가 좀 최종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잃어버려가지고 사실 다음 목표는 없어요. 이제 목표를 뭔가 세워야겠죠? 지금까지는 제 계획 안에 있던 목표는 다 이뤘습니다. 미국 대형 로펌 파트너의 현실적인 삶, 워라밸, 연봉, 업무 강도가 궁금해요. 로펌 파트너라고 어쏘랑 그렇게 워라밸이 다른 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파트너가 돼서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 같고 또 현실적으로 제일 달라진 거는 어쏘 변호사였을 때는 그냥 내가 맡은 일만 신경을 쓰면 됐었는데 파트너가 되고 나서는 회사 재정 상태라든지 뭐 HR적인 부분, 어쏘들이 행복해하나, 기쁘게 일을 하고 있나, 뭐 불만 같은 건 없나 이런 것도 조금 더 많이 신경 쓰는 것 같고 뭔가 클라이언트 디벨롭먼트를 하기 위해서 그런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일도 꽤 많은 것 같아요. 다시 태어나도 변호사를 선택하실 건가요? 아니요. 변호사 생활 중 가장 뿌듯했던 순간과 가장 현타 왔던 순간.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뭐 딱 떠오르는 한 가지 순간은 없는데 그냥 엄청 열심히 일을 하고 되게 힘들게 오랫동안 주말 없고 밤낮 안 가리고 일을 했는데 그게 성공적으로 끝나고 파트너가 엄청 칭찬해주고 고맙다고 했을 때 되게 진심으로 그렇게 말해줬을 때 그게 진짜 뿌듯한 것 같아요. 내가 뭔가 팀의 일원으로서 기여를 많이 했구나라는 걸 느끼고 그거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고 있구나,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때 되게 뿌듯한 것 같아요. 가장 현타 왔던 순간은 로펌이 아무래도 서비스 직군이다 보니까 클라이언트들을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밤새고 일하고 아침 일찍부터 일하고 막 동부 시간 맞춰서 아침 6시부터 일어나서 일하고 막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클라이언트들은 뭐 전화하다 보면은 뭐 골프 치다 말고
일하고 잠깐 멈춰서 제 전화 받고 있을 때, 아니면은 자기 휴가 가야 되니까 이번 주말 다 일해서 자기 월요일날 휴가 가기 전에까지 다 해달라 그랬다든지, 약간 그런 자기네들은 엄청 여유 있는 삶을 즐기면서 나는 이렇게 밤낮 없이 일하고 있을 때, 그런 게 살로 와닿을 때가 좀 현타가 오는 것 같아요. 역시 답은 사업인가? 미국 변호사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뭔가 성공적인 변호사가 되게 해주는 여러 가지 자질이 있겠지만 제일 필요한 건 아무래도 책임감과 끈기 같아요. 변호사로서 AI 시대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것도 진짜 많이 질문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고, 이거는 변호사 그 업계 사이에서도 맨날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 토픽인데, AI가 변호사를 리플레이스 할 거라는 의견은 아무도 없어요. 변호사가 아예 없어질 직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적어도 제가 아직 변호사로서 일하고 있을 동안에는 없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AI가 주니어 어쏘들이 맡아서 하던 일을 좀 많이 시스템화 해가지고 빨리빨리 처리를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거를 도움되는 툴로 쓰려고 하는 로펌들은 많고, AI 때문에 뭐 주니어들을 더 안 뽑겠다든지 있는 사람들을 더 감축시킨다든지 이렇게까지 하는 로펌들은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로스쿨 준비생, 유학생, 프리일로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은? 조언은 사실 딱히 없어요. 그냥 각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자기가 길을 개척해서 가고 있을 거기 때문에 뭔가 엄청나게 의미 있고 뭔가 깊이 있는 조언은 제가 뭐 해드릴 게 없네요. 그냥 한 단계 한 단계 하고 싶은 거를 향해서 나아가다 보면은 어느샌가 내가 원하는 곳에 도달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니까 좀 세상을 넓게 보고 내가 목표한 것을 향해서 가되 그 목표를 바꿀 수 있는 플렉시빌리티는 갖고 있는 게 모든 게 이렇게 빨리 변하는 요즘 세상에서는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T14이 아니어도 빅로 취업이 가능한지, 요즘 채용 시장은 어떤지 궁금해요. T14는 말 그대로 학교 14개잖아요. 미국에 로펌이 엄청 많거든요. T14 아니어도 충분히 빅로 취업 가능합니다. 물론 자기가 있는 학교에서 성적을 최대한 높게 받는 것도 중요하고, 뭔가 인맥도 중요하고, 인터뷰 잘 보는 것도 중요하고, 취업하는 거에 많은 요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 이름이 T14에 속해 있지 않아도 취업은 가능합니다. 요즘 채용 시장은 막 엄청 핫한 마켓은 아니긴 해요. 한 2020년, 2021년만 해도 진짜 엄청나게 붐이었어가지고 로펌들이 서로 데리고 가려고 막 사이닝 보너스 주고 엄청 붙잡으려고 또 리테이너 보너스 주고 막 이러던 시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뭐 그렇다고 해서 엄청 침체는 또 아닌 것 같고, 이번에 저희 회사에 들어오는 썸머 클래스만 봐도 한 70명인가 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들어올 썸머 클래스도 이미 확정이 다 됐는데 그것도 한 7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썸머로 들어왔을 때만 해도 제 클래스가 한 80명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차이 나는 것 같지 않아요. 잠깐만, 다리 저려. 언제 미국에 오셨고 영어는 언제부터 배우셨나요? 미국에는 6학년 때 왔고, 영어는 그 전에 미국 오기 전에 유럽에서 먼저 살았는데, 그때 한국에서 2학년 1학기 마치고 유럽을 갔어요. 근데 시작은 3학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3학년 때부터 영어를 배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미국 국제학교를 다녀가지고 영어부터 배웠어요. 미국에서 오래 살면서 한국에 대한 아쉬움은 없으신가요?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진짜 너무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어요. 미국 주류사회와 대형 로펌에서 아시안 여성으로 살아남는 팁이 궁금해요. 사실 살아남는 팁은 하나예요. 일 잘하면 돼요. 대형 로펌들은 일 잘하는 게 최고의 메리트이기 때문에 아시안 여성이든 흑인 여성이든 라틴 남자든 이런 인종 상관없이 사실 일 잘하면 장땡이고, 이 질문 자체가 마이너리티로서 살아남는 팁이 궁금해요 일 것 같은데, 미국 로펌들도 히스토리컬리 다이버시티를 되게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남는 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인종차별이나 무시를 겪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저는 성격이 좀 무던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둔한 성격이어가지고 인종차별을 겪었다고 느낀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인종차별을 누가 안 했다는 건 아닌데, 했어도 제가 인지를 못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차별을 당했다? 제가 나한테 차별하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미국 생활의 장단점과 한국 가고 싶다 싶은 순간은 언제인가요? 미국 생활
우리나라의 장점도 너무 많고 단점도 많죠. 일단 장점은 뭐 공기도 좋고 특히 캘리포니아는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뭐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인종차별이나 뭐 이런 걸 겪을 일이 적고 또 기회가 많은 것 같아요. 의료 시스템도 미국이 솔직히 뭐 보험이 엄청 엉망이다, 뭐 엄청 비싸다 이런 말이 많긴 한데 병원 시스템 자체는 좋은 것 같거든요. 의사를 만날 수 있고 그런 병원의 의료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엄청 좋은 것 같아요. 한국 가고 싶다라고 하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이거는 반대로 그 병원에 입성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약 잡기도 너무 힘들고 뭔가 피부과나 이런 전문의 같은 사람들을 만나려면 더더욱 힘든데 한국은 그냥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면은 병원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 게 뭐 따로 예약 없이 뭐 보험 리퍼럴 이런 거 없이 그냥 아무데나 가도 진료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한국이 엄청 편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또 한국은 다 걸어서 다닐 수 있잖아요. 대중교통도 잘 돼 있고 걸어 다니다 보면은 편의점도 많고 상점들도 많고 그래서 그게 되게 일상생활에서 움직일 일이 많을 것 같은데 미국은 특히 캘리포니아는 차 없이는 돌아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그 점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인간관계나 커뮤니티 생활은 어떻게 하시나요? 인간관계는 회사에서 약간 네트워킹 하는 거 외에는 뭐 따로 제가 뭐 관리하는 건 없는 것 같고 커뮤니티 생활은 뭐 제가 교회를 다녀가지고 교회 친구들 있고 그 교회 커뮤니티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캘리포니아에 계속 사실 계획인가요? 뉴욕이나 다른 주로 이사할 생각은 없나요? 없어요. 저는 캘리포니아 너무 사랑합니다. 캘리포니아만큼 날씨 좋은 데가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 다시 거주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희망사항이긴 한데 아무래도 가족들도 다 여기 있고 직장도 여기 있고 한국에 장기간 뭐 이주를 해서 거주할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요? 아쉽긴 하지만 뭔가 현실적으로는 잠깐씩 방문하거나 휴가 때 가거나 이런 거 외에는 아예 이주를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이거는 그냥 처음에 취미생활로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일 때문에 바빠서 하다 안 하다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남편이랑 이제 같이 막 몇 개 찍기 시작하면서 좀 잘 되는 영상도 있고 이러면서 조금 더 재미가 붙어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영상 기획, 촬영, 편집 방향은 어떻게 정하시나요? 남편이 정해줍니다. 남편분이 편집을 얼마나 도와주시나요? 도와주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남편이 다 해요. 그래서 100% 남편이 다 합니다. 영상 편집 툴, 자막 작업, 촬영 장비가 궁금해요. 영상 편집 툴은 캡컷이라는 툴이고 자막 작업도 캡컷 내에서 할 수가 있고 촬영 장비는 핸드폰이랑 주는 DJI 액션 카메라예요. 채널이 커지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댓글이나 순간은 채널이 커지기 전부터도 엄청 응원해주시고 그러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생각나는 댓글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제가 자주 재밌게 보는 다른 유튜버 중에 곽튜브라고 있어요. 그 영상을 언제 한번 보는데 댓글을 보니까 제 채널에도 자주 달아주시는 구독자분이 곽튜브 그 영상 댓글에 저를 추천해주는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가 엄청 반갑고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기억에 남고 엄청 신박하고 처음 보는 댓글인데 너무너무 와닿고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댓글, 일 적게 하시고 돈 많이 버세요 이러는 댓글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너무 생각만 해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댓글은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10만 유튜버가 된 지금 다음 목표나 해보고 싶은 대형 프로젝트는? 저는 N이어가지고 상상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해보고 싶은 프로젝트가 엄청 많아요. 좀 현실적으로는 제가 이메일로 고민 상담, 진로 상담 뭐 이런 문의가 엄청 많이 오는데 제가 이제는 이메일이 진짜 너무 많이 와가지고 죄송하지만 다 답변을 못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대형 프로젝트로는 커피 챗을 하는 영상을 찍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거를 지금 계속 구상 중에 있습니다. 유튜브 수익과 변호사 수익 중 어느 쪽이 더 큰가요? 당연히 본업, 변호사 수익이 더 큽니다. 구독자가 늘면서 알아보는 사람이 많아진 스트레스는 없나요? 일단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제가 막 엄청 밖에 나돌아다니는 스타일도 아니고 집에 많이 있어서 사람들을 애초에 자주 안 만나고 그나마 장 보러 가면은 한국마켓이나 코스트코 같은 데는 종종 알아봐 주시고 인사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은근히 스트레스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진짜 너무 감사하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한껏 꾸미고 다니는 데가 아니니까 장 보러 가면 너무 좀 후줄근하게 가거나 꾸미지 않고 갔을 때 봤는데 영상이랑 다르다고 실망하시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은 하기는 해요. 쉬는 날이나 주말에는 주로 무엇을 하시나요? 보통 늦잠 자고 낮잠 자고 일찍 자고 뭐 맛있는 거 해먹거나 집안일 밀린 거 하고 드라마 밀린 거 좀 보다 보면은 주말이 순삭이에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즐겨하는 취미가 있나요? 저는 스트레스 해소가 또르예요. 또르랑 놀고 또르 간식 주고 또르 쳐다보고 있고 또르랑 붙어있으면은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저의 힐링 도구입니다. 그거 말고는 또 취미로는 제가 matcha를 좋아해가지고 matcha 먹으러 가는 거 좋아해요. 요즘 즐겨 듣는 음악, 보는 드라마나 영화는? 드라마는 제가 요새 미드 보는 게 있는데 Your Friends and Neighbors라는 거거든요. 그거 요새 되게 재밌게 보고 있어요. 즐겨 듣는 음악은 요즘 딱히 즐겨 듣는 음악이랄 거는 없는데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음악이 가사 없고 멜로디만 있는 음노래? 그거랑 오케스트라 아니면 되게 잔잔한 음악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주말 같은 경우에 청소할 때 유튜브에다가 일요일 아침에 듣기 좋은 노래 이렇게 치면은 막 2시간짜리, 3시간짜리 노래 모아둔 게 있어요. 막 엄청 유명한 노래들은 아닌데 듣고 있으면은 그냥 엄청 기분 좋아지는, 뒷배경에 틀어놓으면은 엄청 기분 좋아지고 약간 아침 햇살 이렇게 딱 들면서 주말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주말 느낌 나는 노래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거의 매주 들어요. 최애 미국 또는 한국 과자와 간식은? 이건 너무 어려워요. 저는 진짜 간식 러버거든요. 간식, 과자, 아이스크림 이런 거 다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미국은 약간 좀 짭조름하고 엄청 달고 한국은 좀 담백하고 엄청 어떻게 이런 맛을 만들었지 할 정도로 입맛에 맞는 과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는 최애를 고를 수가 없어요. 최근 산 물건 중 정말 잘 샀다 싶은 것은? 제가 평소에 막 물건을 잘 사지를 않거든요. 소비가 많이 있지 않은데 최근에 한 번 사서 좋아가지고 여러 번 다시 산 게 있어요. 라로슈포제에서 나온 재생크림인데 그거 지금 거의 한 5통째 쓰고 있거든요. 그거 밤에 바르고 자면은 진짜 다음날 아침 되면 애기 피부 돼요. 그래서 그건 정말 잘 샀다 싶은 물건이에요. 자주 착용하는 주얼리, 시계, 목걸이 추천이 궁금해요. 이거는 저도 궁금해요. 저도 어디서 이쁜 거 사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요즘에 맨날 차고 다니는 이 목걸이는 선물 받은 건데 JST나 거였던 것 같아요. 시계는 제가 평소에 잘 차는 거는 론진이거든요. 근데 저 엄청 시계 좋아하고 약간 시계 욕심이 있어가지고 사고 싶은 거 되게 많은데 어떤 게 좋은 건지 몰라가지고 맨날 눈팅만 하고 많이 사지를 못해요. 주얼리도 저 귀걸이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떤 게 좋은지 몰라가지고 또 전 귀가 좀 예민해서 아무거나 막 하면은 귀에 좀 이렇게 막 올라오거든요. 빨갛게. 그래서 그런 거 막 따지고 이게 좋은 건가 망 건가 막 이런 거 따지다 보면은 맨날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정작 사지는 못해요. 그래서 저도 몇 개 없어서 뭐 추천드릴 만한 게 딱히 없네요. 아쉽게도. 피부 관리 루틴과 몸매 관리 비법이 궁금해요. 일단 피부 관리는 아까 말한 그 라로슈포제 재생크림이 저한테 엄청 잘 맞나봐요. 그래서 그거 맨날 밤에 바르고 그거 아니면은 저는 마스크팩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 몇 달 동안은 콜라겐 마스크팩 위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몸매 관리 비법. 운동을 꾸준히 하면 너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약간 잔 움직임? 이런 거를 좀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TV 볼 때도 그냥 소파 앞에 스트레칭 하면서 볼 때도 있고 양치하면서 스쿼트를 한다거나 통화하면서 이렇게 다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운동을 한다거나 운동은 아닌데 그냥 가만히 있기보다는 잔 움직임을 뭔가를 하면서 칼로리 소모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약간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운동이나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운동은 안 하고요. 체력 관리는 체력이 저보고 좋다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영상 보면은 맨날 어떻게 그렇게 잘 여러 군데 돌아다니시고 일도 하면서 체력이 엄청 좋은 것 같다고. 저는 제가 체력이 좋다라고 생각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런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저도 좀 놀래요. 그래도 뭔가 체력 관리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진짜 잠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 체력 관리는 아마 자면서 하지 않을까 싶네요. 게임이나 악기 연주를 좋아하시나요? 저 진짜 좋아해요. 게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게임 좀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중독이 좀 잘 돼가지고 게임을 일부러 안 합니다. 제가 애기 변호사 때 1년차 때 리그 오브 레전드에 엄청 중독이 됐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게임을 한 판 하려면 적어도 한 30분 잡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한 판으로 안 끝나요. 한 판을 졌으면은 이길 때까지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30분으로 안 끝나고 막 몇 시간씩 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진짜 막 밤새고 게임하고 아침에 출근하고 막 이랬을 정도였거든요. 그만큼 게임을 좋아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중독됐던 게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디 보자. 초딩 때부터 생각을 해보면 크레이지 아케이드, 메이플 스토리, 서든 어택, 테트리스, 리그 오브 레전드, 캔디 크러쉬 그 정도가 이제 대표적으로 생각이 나는데 그거 다 진짜 엄청 열심히 많이 했어요. 악기 연주는 저 악기 다룰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있거든요. 좋아는 하는데 뭐 할 만한 시간은 없어가지고 악기 연주 안 한 지는 좀 오래된 것 같아요.
가장 좋았던 여행지와 추천하고 싶은 국가는? 저는 최근에 엄청 자주 생각나는 게 프랑스예요. 작년 여름에 갔었는데 니스랑 그 프랑스 남부 여행을 했었거든요.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요새 진짜 너무 자주 생각나고 다시 가고 싶어요. 그래서 프랑스, 니스랑 그 남부랑 파리 꼭 추천드립니다. 여행 캐리어에 꼭 챙기는 의외의 아이템은? 저는 출장을 자주 가니까 여행 캐리어를 짐을 자주 싸는데 안에 옷 살 때 냄새도 좋고 주름 제거도 되느라고 드라이어 시트를 넣어갖고 다니거든요. 옷 사이사이에 넣으면은 냄새도 좋아지고 또 옷이 주름이 잘 안 져요. 출장과 여행이 많은데 PTO는 얼마나 자유롭게 쓰시나요? 원래 전 직장에서는 PTO가 무제한이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쓰고 싶은 만큼 써도 됐었는데 그게 뭐 직장 생활 하는데 뭐 눈치가 있잖아요. 그게 아무리 무제한이어도 그거를 무제한으로 쓰는 사람은 없고 대부분 1년에 20일 쓰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면 4주 그러면 그냥 한 달이죠. 그래서 저도 그냥 웬만하면은 2주씩 2번 휴가를 내서 어딘가로 여행을 가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집을 볼 때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제가 지금 또 몇 달째 집을 계속 알아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중요하게 보는 기준 아무래도 부동산 볼 때는 로케이션이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로케이션이 동네도 중요한데 회사에서 얼마나 가까운지 그 로케이션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왔다 갔다 커뮤 시간이 너무 길면은 힘들기 때문에 회사에서의 거리, 또르가 놀 수 있는 뒷마당, 그리고 넓은 실내 공간, 그리고 채광 그거를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프로퍼티 텍스나 메인테넌스 피를 감안해도 집을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베이에리아 실리콘밸리 지역에서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워낙 부동산이 계속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렌트를 해도 렌트비도 계속 오르고 집을 사도 집값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은 렌트를 계속 할 바에는 내 집을 사서 몇 년을 살고 나서 집값이 오를 거를 기대하면은 사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집값이 안 오른다고 해도 그냥 내 집,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 보금자리가 있다는 게 심적인 안정감을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가치가 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미국 내 다른 도시에 산다면 어디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저는 지금까지 산 곳이 완전 대도시가 아니라 조금 서버브 같은 느낌이 나는 동네들이었어가지고 뉴욕 같은 대도시에 살아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또르는 어떻게 가족이 되었나요? 또르는 코로나 베이비예요. 2020년에 태어났는데 또르를 키우던 사람이 리호밍을 한다고 공고를 올려가지고 크레이그리스트에서 찾아가지고 얘를 만나러 갔고 보자마자 사랑에 빠져가지고 데리고 왔습니다. 왜 이름이 또르인가요? 이름 또르의 지분은 100% 남편한테 있어요. 남편이 우리가 강아지를 입양을 하게 되면은 이름은 또르로 하자. 강아지가 어떻든 보지도 않고 그냥 이름부터 지어놨었어요. 근데 너무 웃긴 게 또르가 저희한테 오기 전에 원래 주인이 지어줬던 이름이 타노스였어요. 그래서 마블 세계관의 강아지입니다. 또르의 하루 브이로그를 찍을 계획은 없나요? 보실 건가요? 또르의 하루 브이로그? 밥 먹고 이쁨 받고 자고 짖고 하루가 바쁘긴 하겠네. 산책도 가야 되고. 미국에도 펫보험이 있나요? 강아지 병원비는 어느 정도인가요? 미국에도 펫보험이 있어요. 강아지 병원비, 동물 병원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펫보험이 확실히 많이 수요가 있고 공급도 있어요. 강아지 병원비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거는 병원에 가서 뭘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갈 때마다 몇백 불은 드는 것 같아요. 그냥 검진하고 약 받고 이 정도는 한 100불? 200불 선에서 할 수 있는 것 같고 뭔가 수술을 해야 되거나 피 검사를 해야 되거나 이러면은 막 500불, 1000불, 2000불 막 이렇게 단위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평생 밀가루 끊기 대 평생 남편이 코디해준 옷 입기. 이거는 너무 쉬워. 요즘에도 남편이 코디 많이 해주고 제가 뭘 먼저 입어도 남편한테 이거 어때? 라고 물어보거든요. 너무 쉬워요. 밀가루 못 끊지, 빵 못 끊지. 뉴욕 대 LA. 방문은 뉴욕, 사는 건 LA? 남편 대 또르. 남편? 10년 전으로 돌아가 비트코인 사기. 지금 기억 그대로 10년 뒤로 타임오프. 이것도 지금 기억 그대로 10년 뒤로 타임오프.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10년 뒤로 가면은 일단 뭐 비트코인은 무조건 사고 다른 거 살 게 많거든요. 알람 듣고 몇 분만 더 최대 몇 번 해보셨나요? 제가 진짜 아침잠이 많아가지고 아침에 알람 엄청 많이 맞춰놓거든요. 지금도 보면은 거의 막 5분, 10분, 20분, 30분 단위로 막 계속 해놔가지고 저는 이렇게 해도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내일 아침 100만 유튜버가 된다면 가장 먼저 올릴 영상 제목은? 저랑 하와이 가실 분? 그럼 이번 영상에서 끝! 안녕!